미래 이노베이션의 32~3층 이사회 회의실은 값비싼 자재로 꾸며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에게는 그저 암흑 속의 희미한 불빛일 뿐이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임시 CEO 박태준 이사는 회의용 테이블 상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시선으로 맞은편의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잘 다려진 양복과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회의실의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비극의 연출자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하고 당당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할 말이란 게 고작 변명뿐인가. 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재무팀장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자금 유동성이 바닥난 이유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시오. 무능한 자금 운용과 안일한 대처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 아니겠소. 재무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 앉은 기술개발 총괄 임원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한때는 업계의 혁신을 이끌던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다. 박태준은 그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 박사. 당신이 이끌던 R&D팀은 우리 회사의 심장이었소. 하지만 그 심장은 현실 감각 없이 이상만 줬다가 결국 멈춰버렸지.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부은 결과가 고작 시장성 없는 기술 쪼가리들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 누구도 감히 박태준에게 맞서지 못했다. 그는 회사의 창립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교묘한 정치질과 권모술수로 실권을 장악했다.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실상 그의 독단적인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이었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다른 임원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무의미하오. 경쟁사인 넥서스 코퍼레이션에서 우리의 핵심 특허 기술과 연구자료 일체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소. 헐값이라는 건 나도 알지만 이대로 파산해서 모두가 길바닥에 나앉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일 거요. 그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미래의 이노베이션의 심장과 영혼을 경쟁색에 팔아넘기겠다는 선언이었다. 몇몇 임원들이 반발하려 했지만 박태준의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고 이 자리는 그저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히 누가 방해하는 것인지 박태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그의 불호령이 터져 나오기 직전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작은 인형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은 체구의 소녀였다. 6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제 몸만 한 태블릿 PC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주눅든 기색 하나 없이 또렷한 눈빛으로 회의실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박태준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웬 꼬마 아이냐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박또박 걸어서 테이블의 상석 박태준의 바로 앞으로 다가섰다. 임원들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있었다. 파산 직전의 대기업 이사회에 나타난 6살짜리 소녀. 마치 잘못 상영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오기도 전에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차분한 음성이었다. 이 회사를 구하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허수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하, 정말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장난질이냐 얘야. 엄마 아빠 손잡고 집에 갈 시간이란다. 그는 소녀를 조롱하며 손을 휘휘 저었다. 하지만 소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그곳에는 안유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유라는 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저는 장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박태준 이사님, 단 1시간만 주신다면 미래 이노베이션을 파산 위기에서 구해낼 방법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소녀가 자신의 직함까지 정확히 알고 있자 박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다른 임원들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어떤 이는 헛된 희망을, 어떤 이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라는 품에 안고 있던 태블릿 PC에 전원을 켰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과 무선으로 연결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래 이노베이션의 재무 상태와 기술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자료들이었다. 회사의 최고 전문가들도 며칠 밤을 새워야 정리할 수 있을 법한 방대한 양의 정보였다. 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자료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유치한 쇼는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크린에 나타난 하나의 그래프에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것은 회사의 자금이 외부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내역을 보여주는 차트였다. 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것이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진짜 이유예요. 잘못된 기술 투자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유라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박태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정보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자료다. 저 꼬마 아이를 당장 끌어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임원들은 이제 경악과 의심의 눈초리로 박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할 해결책은 단순히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회사를 좀 먹던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소녀의 눈빛은 더 이상 6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임원들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씨는 바로 안유라라는 이름의 기적처럼 나타난 작은 소녀였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스크린에 떠있는 박태준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정보와 그 앞에 선 6살 소녀를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누구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저 꼬마가 뭘 안다고 당장 보안팀은 저 아이를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는 건가? 박태준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인 자기 변호처럼 들렸지만 이미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진 후였다. 뒤늦게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율에게 다가섰지만 임원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바로 박태준에게 무능하다는 모욕을 당했던 기술개발 총괄 이종훈 박사였다. 그는 평생을 미래 이노베이션의 기술 개발에 헌신해온 인물이었다. 이 박사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잠깐, 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박 이사, 당신이 떳떳하다면 저 아이가 제시하는 증거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의 말은 다른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에 신물이 나 있었고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이 작은 소녀가 만들어낼 기적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박태준은 자신을 향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유라는 자신을 둘러싼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모두 회사 내부 서버에 기록된 로그 파일과 암호화된 거래 기록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재무팀과 IT팀 전문가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단 하나의 데이터도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유라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미끄러지자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가 빽빽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박태준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거쳤던 수많은 단계의 거래 기록이었다. 유라는 막힘없이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박태준의 범죄 행각을 마치 소설을 읽어주듯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 이사님은 먼저 R&D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유령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로 위장한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에 자금을 송금했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구멍은 수익성이 높은 다른 사업부의 실적을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메웠습니다. 결국 기술개발팀은 성과 없는 부서로 낙인 찍혔고 알짜 사업부는 부실 경영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유라의 분석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부서가 어떻게 박태준의 손에 놀아났는지를 깨닫고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였다. 박태준은 더 이상 반박할 기력조차 잃은 듯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6살짜리 아이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유라의 발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판과 폭로가 끝난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구상한 미래 이노베이션 회생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첫 번째 단계는 긴급 자금 확보입니다. 박 이사님이 빼돌린 자금은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동결 및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채권단에게 회사의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요.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핵심 기술을 헐값에 넘기는 것은 심장을 팔아서 목숨을 연명하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유라는 스크린에 하나의 설계도를 띄웠다. 그것은 이종훈 박사팀이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했던 신소재 기술 프로젝트의 자료였다. 이종훈 박사의 눈이 커졌다. 저건 프로메트스 프로젝트. 그것은 그가 가장 아꼈지만 박태준의 압력에 의해 중단해야 했던 비운의 프로젝트였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박 이사님은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죠. 이 신소재는 단순히 내구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증폭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회의실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유라는 태블릿을 조작해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는 프로메트스 신소재로 만든 얇은 필름이 태양광 패널 위에 덮이자 에너지 효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파산 직전의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절망뿐이던 그들의 눈에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라가 제시한 미래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마치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종훈 박사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의 자식과도 같던 기술이 이런 식으로 재평가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획을 발표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과의 매각 협상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 프로메트스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IT 기업인 타이탄테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겁니다. 타이탄테크는 현재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 효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프로메트스는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겁니다. 모든 계획이 발표되자 회의실은 경이로운 침묵에 휩싸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6살 소녀는 회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부패의 근원을 도려냈으며 나아가 회사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까지 완벽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이곳에 모인 수십 년 경력의 경영 전문가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천재적인 통찰력의 산물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이종훈 박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했던 미래 이노베이션의 영혼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의 행동을 시작으로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율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대한 의심이 아닌 진정한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태주는 그 광경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작은 소녀는 단 1시간 만에 자신이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이제 그의 앞에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종훈 박사가 의사봉을 잡고 테이블을 3번 내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찼다. 박태준 이사의 임시 CEO 직위를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즉시 개시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동의합니다. 라고 외쳤다. 또한 안유라 양에게 회생 계획의 정원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동의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결정된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승리의 함성이 가라앉은 후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찼다. 박태주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안유라를 향해 증오와 사리가 가득 담긴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유라는 그 시선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볼 뿐이었다. 박태준이 사라지자 이종훈 박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즉시 유라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제 유라를 어린아이가 아닌 회사의 운명을 짊어진 유일한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다. 안유라 양.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전적으로 당신의 지휘를 따르겠소. 이 박사의 말에 모든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우선 회생 계획을 실행할 임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이 필요해요. 유라의 지시는 명확했다. 그녀는 즉석에서 각 부서의 핵심 인물들을 지목하며 팀을 꾸렸다. 그렇게 프로메트스 TF팀이라는 이름의 작은 조직이 탄생했다. 회의실 하나를 개조하여 만든 작전 상황실에는 각종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스크린들로 가득 찼다. 분위기는 긴박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으로 활기가 넘쳤다. 모두가 유라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쫓겨난 박태주는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비록 CEO 직위는 박탈당했지만 그가 수년간 회사 내부에 심어놓은 충성스러운 세력과 외부의 검은 커넥션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의 첫 번째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TF팀이 프로메트스 기술 자료에 접근하려던 순간이었다.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IT 보안팀에서 새로운 방화벽을 설치하고 모든 핵심 데이터 서버를 봉쇄했습니다. IT팀 소속의 한 팀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명분은 경영권 변동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긴급 보안 조치였지만 실상은 유라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박태준의 수작임이 분명했다. TF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종훈 박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IT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박태준의 충실한 신복이었다. 그는 규정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이 박사의 요구를 묵살했다. 계획의 첫 단계부터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타이탄테크와의 협상을 위해서는 기술의 가치를 증명할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했다.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유라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유라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박태준 같은 사람은 자신이 불리해지면 언제나 비겁한 수를 쓰기 마련이죠. 그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유라는 스크린의 하나에 IP 주소와 복잡한 암호 체계를 띄웠다. 어젯밤, 이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만일을 대비해서 모든 핵심 데이터를 외부의 독립된 보안 서버에 백업해 두었어요. 이 서버는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누구도 접근하거나 추적할 수 없을 겁니다. TF 팀원들은 유라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6살 소녀가 보여주는 치밀함과 통찰력은 그들의 상상을 몇 번이고 뛰어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천재적인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적의 행동 패턴까지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유라가 암호를 입력하자 스크린에는 차단되었던 모든 데이터가 다시 나타났다. 첫 번째 방해, 공작이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박태준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상기시키거나 가족의 안위를 은근히 협박하며 그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결국 몇몇 연구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대며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TF팀과의 협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박태준은 내부에서부터 조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 박사는 그들을 불러 다그치려 했지만 유라가 그를 만류했다. 유라는 흔들리는 연구원들을 조용히 작전 상황실로 불렀다. 그녀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의 하나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프로메테스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영상이었다. 이종훈 박사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전이었다. 유라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위대한 과학자들입니다. 박태준 같은 사람의 협박 때문에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우리가 가진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여요. 유라의 진심 어린 말과 그녀가 제시한 압도적인 비전 앞에 연구원들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잊고 있던 과학자로서의 자부심과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율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박태준의 두 번째 계획 역시 물거품이 되었다. 궁지에 몰린 박태준은 마침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 유력 경제지의 미래 이노베이션, 폐기된 기술에 회사의 명운을 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 필되었다. 기사는 6살 아이에게 경영권을 맡긴 이사회를 조롱하며 회사가 곧 파산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동시에 넥서스 코퍼레이션은 공식적으로 미래 이노베이션의 인수 제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타이탄테크와의 협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비열한 언론 플레이였다. 이사들은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회사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유라는 이 위기마저도 기회로 바꿔버렸다. 그녀는 즉시 타이탄테크의 아시아 지부 전략기획팀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바로 그 폐기된 기술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우리의 경쟁사가 그토록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술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라의 당돌하면서도 논리적인 말에 전화기 너머의 타이탄 테크 팀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유라는 이어서 말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드리는 것이 낫겠죠. 저희 기술의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 시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넥서스가 놓친 기회가 당신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지 직접 판단해 보시죠. 유라의 도발적인 제안은 오히려 타이탄테크의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했다. 잠시 후 유라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TF팀과 이사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타이탄테크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직접 시연회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날짜는 바로 내일 오후입니다. 그 순간 작전 상황실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유라는 박태준이 던진 최악의 수를 최고의 기회로 완벽하게 뒤바꿔 놓은 것이었다. 타이탄테크의 부사장이 방문하기로 한 날. 미래 이노베이션의 연구소는 전장과도 같은 긴장감과 뜨거운 열기가 동시에 감돌았다. 프로메트스 TF 팀원들은 밤샘 작업으로 눈이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비장한 사명감이 서려 있었다. 이 시연회에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는 것은 단연 안유라였다. 6살 소녀는 자신보다 훨씬 큰 어른들 사이를 오가며 막힘없이 지시를 내렸다. 기술적인 부분부터 발표 자료의 사소한 디자인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모습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노련한 사령관을 연상시켰다. 이종훈 박사는 유라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천재성이 발현되는 모든 순간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유렉에서 낯설지 않은 기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가 똑똑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복잡한 수식을 풀 때의 미간을 찡그리는 버릇이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습관까지 마치 오래전 회사를 처음 설립하고 밤을 새워가며 함께 기술 개발에 몰두했던 옛 친구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미래 이노베이션의 창립자이자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천재공학자 안민혁,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를 떠올릴 때마다 이 박사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시렸다. 그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애써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런 기시감을 느낀 것은 이종훈 박사뿐만이 아니었다.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몇몇 베테랑 직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저 아이,
무언가 설명하는 방식이 꼭 돌아가신 안 사장님을 닮지 않았나 마자. 어려운 개념을 저렇게 쉬운 비유로 푸는 건 사장님의 전매 특허였는데 그들의 눈에 비친 유라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어린 구원자가 아니었다. 마치 회사의 영혼과도 같았던 창립자의 그림자가 작은 소녀의 몸을 통해 다시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에 대한 신뢰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욱 굳건하게 유라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한편 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이 꾸민 모든 방해 공작이 실패하고 오히려 유라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만 나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멸감을 참을 수 없었다. 특히 타이탄테크가 공식적으로 미래 이노베이션 방문을 발표하자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6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이토록 완벽하게 농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배후에 분명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다른 대기업 총수나 숨겨진 정치 세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안유라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안이라는 성씨가 어딘지 모르게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극심한 불안과 편집증에 사로잡힌 박태주는 마침내 자신의 신복인 최 이사를 호출했다. 최 이사는 박태준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였다. 최 이사.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안유라라는 꼬마 계집의 뒷조사를 해.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뭘 배우고 자랐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알아내. 그 아이 뒤에 숨어있는 놈이 누군지 정체를 밝혀내란 말이다. 마침내 시연호의 당일이 되었다. 타이탄테크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을 포함한 실사단이 연구소에 도착했다. 연구소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종훈 박사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유라는 그런 그의 손을 한 번 꼭 잡아주고는 당당하게 실사단 앞으로 나섰다. 유라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 데이터를 나열하는 대신 한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기술이 처음 탄생하게 된 배경, 그것이 가졌던 꿈,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좌절되었고 이제 다시 어떤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타이탄테크의 부사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현재 업계 최고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신소재의 에너지 손실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였다. 이종훈 박사가 원론적인 답변을 하려던 순간 유라가 그를 막고 직접 화이트보드 앞으로 나섰다. 유라는 작은 손으로 보드마카를 쥔 채 막힘없이 수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존의 물리학적 접근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차원의 양자역학적 해법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공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유라의 손끝에 집중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제의 해답이 6살 소녀의 손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종훈 박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유라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저 혁신적인 이론. 그것은 오래전 안민혁 사장과 단둘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나눴던 너무나도 허무맹랑해서 그저 아이디어로만 남겨두었던 바로 그 가설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두 사람뿐이었다. 죽은 안민혁과 자기 자신, 이 박사는 전율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기시감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충격적인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유라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립자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그 얼굴에서 그는 불가능한 진실의 편린을 보고 있었다. 시연회는 대성공이었다. 유라가 제시한 완벽한 해법에 완전히 매료된 타이탄테크의 부사장은 그 자리에서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미래의 이노베이션의 모든 임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의 불꽃이 타오른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초의 이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초의 이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님, 알아냈습니다. 안유라의 신상. 그런데 이상합니다. 서류상 아이의 아버지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박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사망 그럼 고아란 말이냐? 그래서 배후를 찾기가 더 어려운 건가? 초의 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그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안민혁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태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 안민혁. 마치 무덤에서 기어 나온 망령의 이름처럼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태준의 사무실은 지독한 침묵과 공포로 가득 찼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 액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너머로 최 이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귓속에는 오직 안민혁이라는 세 글자만이 망령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직접 무덤 속에 묻어버렸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 부정, 분노, 그리고 마침내 온몸을 올가매는 순수한 공포. 박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꾼의 공격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류 파쇄기로 달려갔다. 자신의 범죄 흔적이 담긴 서류들을 미친 듯이 집어넣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미래 이노베이션의 작전 상황실은 타이탄테크와의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쾌거의 축제 분위기였다. 모두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안유라는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냉철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진짜 전쟁이 남아 있었다. 유라는 이종훈 박사와 TF팀의 핵심 멤버 몇 명을 조용한 회의실로 불렀다. 그들은 유라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이들이었다. 타이탄테크와의 계약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회사를 무너뜨린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유라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직감했기 때문이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박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스모킹 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유라를 중심으로 한 비밀스러운 정의 구현팀이 결성되었다. 유라는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제가 이사회에서 처음 공개했던 횡령 자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박태준의 진짜 범죄 기록은 회사의 가장 오래된 레거시 서버. 이제는 아무도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은 안민혁 사장이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사용했던 서버였다. 팀원 중 한 명인 젊은 IT 전문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레거시 서버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 서버는 케르베로스라는 특수 방화벽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창립자께서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라 현재 저희 기술로는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케르베로스는 전설 속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셋 달린 개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서버에 접근을 시도하자마자 강력한 보안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팀원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박태준의 스파이로부터 유라팀의 움직임을 보고받은 박태준은 경악했다. 그는 케르베로스 서버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태준은 초에 이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초에 이사, 당장 시스템 관리팀에 있는 우리 사람을 움직여 레거시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원격으로 파기해 단 하나의 파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지워버리란 말이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작전 상황실의 분위기가 절망적으로 변해가던 순간 유라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케르베로스는 단순한 방화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미래를 위해 남겨둔 일종의 디지털 타임 캡슐입니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는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보이는 기묘한 문자열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안민혁이 학생 시절에 취미로 만들었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구절이었다. 이 박사는 그 기묘한 코드를 보며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오래전. 안민혁이 장난처럼 이건 나만이 열 수 있는 비밀의 주문이야 라고 웃으며 보여주었던 바로 그 코드였다. 유라가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철옹성 같았던 케르베로스의 방화벽이 스르르 해제되었다.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눈앞에 판도라의 상자처럼 과거의 모든 진실이 담긴 데이터 아카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박태준이 조작하기 이전의 원본 계약서들과 협력업체를 협박했던 삭제된 이메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안민혁 사장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직전 박태준의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팀에 감사를 요청했던 마지막 디지털 메모였다. 이것만 있으면 팀원 중 한 명이 외치는 순간 스크린 한쪽에 경고창이 떴다. 시스템 완전 삭제 프로토콜 가동. 남은 시간 10분. 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다. 팀원들은 사색이 되어 미친 듯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9분, 8분.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다. 거대한 용량의 파일들이 아슬아슬하게 전송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것은
카운트다운이 정확히 3초를 남긴 순간이었다.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다운로드된 파일들 속에서 유라는 예상치 못했던 파일을 하나 발견했다. AMH 블랙박스 연예 오디오 세시 파이널 DAT. 그것은 안민혁 사장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복구된 사고 직전의 음성 파일이었다. 파일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팀의 젊은 음향 엔지니어는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복원해내겠다고 자원했다. 며칠 후 마침내 음성 파일이 복원되었다. 정의 구현팀은 스피커 주위로 모여들었다. 박태준의 모든 횡령과 배임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다. 이제 그들은 안민혁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작전 상황실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한 명은 단호하고 강직한 목소리의 안민혁 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교활하게 그를 설득하려는 젊은 시절의 박태준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태준아, 더는 안 된다. 자네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커. 무엇보다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아. 내일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 안민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박태준은 필사적으로 그를 만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회사를 위한 일입니다. 회사를 위한 일? 아니, 이건 자네의 욕심일 뿐이야. 대화는 점차 격렬한 언쟁으로 번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피커에서는 무언가 몸싸움을 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안민혁의 짧은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정적, 파일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은 납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박태준의 횡령과 배임을 넘어선 살인교사에 대한 명백한 정황 증거였다. 팀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한 천재의 죽음에 얽힌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래 이노베이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타이탄테크와의 파트너십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자 회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언론은 연일 6살 천재 소녀의 기적을 보도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과 활기가 넘쳤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을 때 유라는 마지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회사 정상화 보고 및 박태준 이사 해임 결의. 유라는 박태준에게도 공식적으로 참석을 통보했다. 그가 자신이 파기시켰다고 믿는 과거의 증거를 유라가 손에 넣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박태준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당당하게 이사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장례식장 같았던 이사회 회의실은 이제 승리의 축제장처럼 밝고 활기찼다. 임원들은 모두 환한 얼굴로 유라와 TF 팀원들을 기립박수로 맞이했다. 유라는 훌쩍 자란 것처럼 보이는 작은 키로 연단에 섰다.
유라는 먼저 회사 정상화 과정을 보고했다. 타이탄 테크와의 계약 내용과 프로메트스 기술의 미래 가치,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임원들은 감격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미래 이노베이션은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다. 길었던 보고가 끝나고 모두가 승리를 만끽하던 순간이었다. 유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태준에게로 향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박태준 이사, 당신은 지난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의도적으로 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동료들을 기만했습니다. 유라가 말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는 케르베로스 서버에서 복구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작되기 전에 원본 계약서, 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하는 이메일들, 그리고 안민혁 사장의 마지막 메모까지 임원들은 처음 보는 증거들의 향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알던 것보다 박태준의 죄는 훨씬 더 깊고 추악했다. 박태준은 처음에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자신의 범죄 행각이 하나씩 스크린에 떠오를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 꼬마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그의 발악에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목소리도 조작된 것입니까? 유라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피커에 연결했다. 그리고 곧 회의실 전체에 안민혁 사장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격렬한 언쟁, 그리고 마지막 비명과 충돌음까지 그 끔찍한 소리를 듣는 순간 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태준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궁지에 몰린 박태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의실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문 앞은 이미 보안 요원들이 막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안유라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녀는 작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소란스럽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로 향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유라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빠,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빠, 지금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몇 년의 세월 동안 수척해지고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이종훈 박사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의실 곳곳에서 창립자의 얼굴을 기억하는 늙은 직원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태준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는
마치 진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미래 이노베이션의 진짜 주인이자 설립자 안민혁이 서 있었다. 회의실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다. 살아 돌아온 안민혁의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현실을 초월한 충격이었다. 그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의 시선은 옛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동지였던 이종훈 박사에게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이 박사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안민혁은 이 박사에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인 후 연단에 서 있는 작은 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거친 손으로 유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잘했어. 우리 딸. 그 한마디는 모든 의문을 종결시키는 이 모든 기적의 해답이었다. 마침내 안민혁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는지 그 길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겠군요. 그는 몇 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차 안에서 박태준과 격렬한 언쟁을 벌인 후 그는 박태준이 몰래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썼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사고는 완벽하게 위장된 살인 미수였다. 그는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고 박태준은 그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발견되어 외딴 시골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였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는 심각한 부상과 함께 기억 상실증을 앓았다. 세상은 이미 그를 법적으로 사망 처리한 후였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절망 속에서 재활 치료를 견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미래 이노베이션의 소식을 접하는 순간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났다. 박태준의 배신, 사고의 진실, 그리고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회사와 가족에 대한 기억까지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아직 정상이 아니었고 세상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그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희망이 바로 딸 안유라였다. 여러분은 유라를 그저 천재 소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아이는 제 분신이자 저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부터 유라는 스스로 제 모든 연구 자료와 논문을 독파하며 저의 지식과 철학을 흡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안민혁이 기억을 되찾은 후 그는 유에게 원격으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까지. 이번 미래 이노베이션 회생 작전은
안민혁의 경험과 유라의 천재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부녀의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유라는 아버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전장에서 그의 대리인이자 완벽한 지휘관 역할을 수행했다. 안민혁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회의실로 닥쳐왔다. 그들은 기절해 있던 박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까지 그의 파멸은 완벽했다. 최 이사를 비롯한 그의 모든 공범들 역시 차례차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몇 주 후, 미래 이노베이션은 완벽하게 정상화되었다. 안민혁은 공식적으로 CEO 자리에 복귀했고, 회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전 직원이 모인 강당에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프로메트스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이종훈 박사가 맡았고 명예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안유라의 이름이 함께 올랐다. 안민혁은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다시 그리게 된 것이다. 이종훈 박사는 돌아온 친구의 곁에서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회사를 재건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웠다. 어느 맑은 오후, 미래 이노베이션의 연구소에서는 안민혁과 이종훈 박사, 그리고 안유라가 새로운 기술의 설계도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유라의 눈은 아이다운 순수함과 함께 세상을 바꿀 천재의 총명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천재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를 구한 영웅이자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 그리고 미래, 이노베이션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한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자본이나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마음과 결코 꺾이지 않는 혁신의 정신에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모든 것을 바로잡은 6살 딸이 함께 보여준 기적처럼 미래 이노베이션은 이제 그 위대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